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관한 이야기를 좀 바로 넘어갈게요. 그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 생성이 1시간 동안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막 코인니스에서도 뉴스로 뜨고 막 약간 퍼드처럼 많이 나왔거든요. 뭐 네트워크가 멈춘 거 아니냐. 1시간 동안 멈추면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이 뭐 이게 뭐 채굴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1시간 이상 멈춘 게 아니고 그 해시값을 찾는 건데 그걸 못 찾은 경우가 1년에 한 60번? 그 이상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일하게 기사가 이제 올해 갑자기 이게 아무래도 네트워크가 많이 혼잡하다 보니까 이런 게 되게 특집으로 막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좀 나왔는데 이거를 간단하게 채굴에 대한 좀 그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제 제가 농구장 사진을 그냥 하나 가져왔는데 채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내가 눈을 이렇게 가리고 농구대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딘가 존재하는 농구대에 농구공을 던져서 이거를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채굴이. 그러니까 이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눈을 감고 계속 공을 던져야 돼요. 이 공이 들어갈 때까지. 근데 이게 1초 만에 바로 들어갈지 계속 던졌는데 1시간 동안 들어가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딱 요게 채굴이 이렇습니다. 해시값을 내가 원하는 해시값을 찾을 때까지 계속 넣어야 되는 건데 못 넣은 거죠. 계속 공을 던졌는데 골대가 어디 있는지 못 찾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못 찾는 경우가 발생해서 블록이 물론 평균 10분이라는 거는 이거는 난이도 조정에 대한 그런 값의 기준인 거고 무조건 10분에 찾는 게 아니고 10분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몇 시간 더 두세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정말 못 찾으면 골대에 공을 계속 못 넣는 거죠. 또는 이제 공을 한 번 넣었는데 10분이 지나지 않고 1분 만에 또 넣을 수 있는 거고 1분 만에 또 넣을 수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채굴입니다. 그래서 요 채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이 이제 2016 블럭 기준 안에 2주거든요. 이제 10분 안에 요 평균적으로 10분보다 더 빠르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고 10분보다 더 느리면 평균적으로 2016 블럭 기준으로 채굴 난이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구공을 잘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이제 요런 이제 82만 1955 블럭에 보시면 요 세 블럭의 간격은 0분, 1분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건 이제 또 기사에 안 나오죠. 왜 1시간은 문제가 되는데 몇 초 만에 찾은 거는 기사에 안 나오냐 이거죠. 같은 논리로 1시간 동안 못 찾았는데 이거 막 10분이라면서 막 1분 만에 찾고 몇 초 만에 찾으면 이것도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기사에 안 나온다는 거.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네트워크가 멈췄네, 채굴이 안 됐냐라는 거는 사실상 잘못된 자료에 가깝고 채굴이 안 된 게 아니라 채굴을 하고 있지만 원하는 해시값을 찾지 못해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질문도 많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반감기가 진행되면서 이제 아까처럼 이제 블록을 찾으면 수수료와 잘못 썼네. 블록 보조금을 합쳐서 블록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제 블록 보조금을 이제 아시다시피 현재는 6.25개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3.15 1525개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50%씩 줄어드는데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수수료 표는 제가 지금 비트코인 나온 지 13년의 그 수수료 평균을 여기다 넣어서 차트를 넣으니까 딱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수료 평균 자체는 이제 고정을 했다 치면 그 이제 점점 블록 그 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 자체가 이 보조금의 그런 네트워크 성향에서 점점 더 수수료로 이제 전환되는 수수료 모델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애초에 이제 뭐 사실 반감기 자체가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됐다고 보시면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수수료가 뭐 물론 이제 지금처럼 높아졌다가 또 내려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블록 보조금은 확실하게 반감기에 의해서 계속 내려가서 점차 0으로 이제 수렴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수수료만으로 뭐 이제 채굴이 유지가 될 수 있냐? 블록 보조금이
점점 내려가면 뭐 채굴자들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이거 받자고 채굴하겠냐. 그래서 뭐 채굴자들도 이탈하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 원래 이제 수수료로 운영되게끔 설계된 거고 그런 블록 보조금 자체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는 맞죠. 추가적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최근에 3일 전에 이제 트랜잭션 중 하나 갖고 왔어요. 보시면 한 트랜잭션을 지금 보시면 수수료가 7.155 비트코인이에요. 수수료만. 블록 보조금이 아니고 블록 보조금은 저희 6.25개잖아요. 근데 수수료만 7.155개를 받은 거죠. 이 블록의 경우. 이미 특정 블록에 한해서는 블록 보조금보다 수수료를 현재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오디너스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수수료가 높아져 있고 앞으로 이제 네트워크가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더 많은 전송이나 활용이나 뭐 ETF가 되거나 하면 더 이제 많은 네트워크가 혼잡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것보다 증가하는 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그러면 처음에 그런 이제 주장과는 좀 다르죠. 수수료만으로도 유지가 되냐는 거는 벌써 이미 특정 블록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더 많아져 버린 상황인 거고 이건 특정 블록인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요새 나오는 이제 블록들의 그 수수료거든요. 이건 보조금 빼고 수수료만 보더라도 3비트코인에서 4비트코인을 받고 있어요. 현재 블록당. 현재 이제 보상은 6.25겠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내년 4월 한 중순쯤 될 텐데 그때 반감기 이후에는 블록 보조금이 3.125개로 낮아지니까 현재 있는 수수료가 유지가 되면은 이미 역전이 되는 거죠. 50대 50을 넘어서 이제 수수료가 더 많은 모델로 전환되게 되는 거고, 그럼 뭐 아마 의심의 여지가 없지 않을까. 물론 이제 현재는 뭐 특이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음, 이제 수수료가 자연스럽게 더 넘어가는 건 아무래도 당연하게 그렇게 설계된 결과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수수료만으로 유지가 될 거냐, 뭐 캐불 보상이 다 끝나면 유지가 될 거냐 하는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냐,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사합니다. 네, 어, 질문이 몇 가지 들어왔어요. 공유는 끊고, 네, 질문을, 네. 어, 세금 아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세금 관련된 거 몇 가지 있는 거 해볼게요. 비트코인 현물 ETF 세금 어떻게 됩니까? 세금, 아까 그런 일반적인 금 ETF처럼 아마 국내이면 배당소득세를 낼 것 같고, 15.4%. 현재 해외에 있는 그런 주식이나 해외 ETF는 똑같이 22%를 떼거든요. 아마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스닥 같은 ETF도 국내 타이거 ETF는 배당소득세를 내고 있고, 해외에 있는 거는 22%를 내듯이 아마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만약 ETF를 산다면 당연히 이제 국내 주식 증권사에서 이제 나오는 ETF를 사는 게 세금 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미국에 승인되는 나스닥처럼. ETF를 산다는 거는 해외 주식을 사는 거랑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세가 이 질문입니다. 질문 나와 있는 거. 2025년보다 더 미뤄질 가능성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네. 없진 않을 것 같아요. 23년에도 그 이제 이거 미뤄질까 했는데 준비된 게 너무 없기도 하거니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정치적 변수 선거 때문에 미뤄졌는데 사실 모르겠어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직 사실 뭐 준비된 게 아직 많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나 이것저것 매긴다고는 하지만 이것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변수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관련된 분들을 여러 만나서 일을 해보면 21년도가 원래 최초였고요. 2023년도에 미뤄졌다 다시 2025년도로 미뤄졌잖아요. 그래서 미뤄질 수도 있다. 또 정치의 영역이 크다 사실. 그래서 그 MZ 세대나 이 과세를 함으로써 뭔가 표에 영향이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미뤄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한다라는 주장도 많았어요. 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 사용하면은 과세가 없죠라는 질문이었는데요. 네, 요거는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비트코인을 그냥 옮기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지갑에서 저 지갑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세는 없죠. 이 과세는 양도소득세, 원화에 대한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원화로 바꾸지 않으면 당연히 과세가 없고 이제 아마 이제 그 질문인 것 같아요. 라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고 원화 계좌로 받으면 음, 양도소득세를 내냐 안 내냐 이건 당연히 낼 수가 없죠. 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개인 간의 그런 비트코인을 네트워크로 라이팅 네트워크에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계좌로 원화를 이제 받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거는 이제 매길 수는 없죠. 음, P2P. 네, P2P. 음, 네, 오케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요건 아토믹님 질문이라서 그 BIP 119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네네네. BIP 119를 아토믹님 트윗 통해서 접했다고 하시는데 그게 뭐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네.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간략히 정리하면 이거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BIP 119라는 그런 BIP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뭐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확장성이 있는데 주요 기능을 보면은 배치 처리, 일괄 처리. 그러니까 이제 보통 업비트에서 이제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면 업비트가 이제 사람들 그 거래를 모아서 배치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쭉 쏘거든요. 여러 주소로. 그거를 이제 이런 뭐 업비트나 거래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자체로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자라는 게 첫 번째고 그러면 이제 뭐 장점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를 절감한다던가 뭐 시간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텐데 일단 그게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특정한 날짜, 특정한 지갑 주소로만 전송하겠다. 약간 뭐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음, 기능인데 이제 특정 날짜에 뭐 특정 주소로만 보내겠다. 또는 이 주소로는 안 보내겠다. 이런 기능을 넣자라는 게 이제 주요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BIP 119라는 내용이 있고 요거에 관해서는 이제 작년 5월 같은 경우는 좀 반대가 좀 더 많았어요. 그냥 너무 이제 테스트 된 것도 없고 이게 실제로 적용됐을 때의 그런 코드 복잡성이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상 이제 거래소에서 해도 되고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도 되는데 꼭 지금 비트코인에 이걸 넣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무산이 됐는데 올해 또 요새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당장 내년 1월 10일에 이거 활성화한다, 액티베이트 한다라고 이제 많이 막 여기저기 나와서 어 음, 이거 이제 액티베이트 하나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하드 포크는 아니고요. 음, 소프트 포크고 요거에 이제 시그널링 이제 요거를 찬반 투표를 채굴자 통해서 이제 그때 옛날에 2017년 블록 사이즈 워 때처럼 찬반해서 이제 이거를 올리게 되면 이제 찬성을 하면 요 기능을 넣겠다라고 해서 이제 넣게 될 거고 이 기능을 넣으면 이제 그 플러드를 돌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요 기능을 넣은 버전을 업그레이드 할지 아니면 뭐 엄브레 같은 걸 쓰면은 거기에서도 그런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이 기능은 우리가 선택하겠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주겠다. 이제 이거를 설치를 할지 아니면 안 할지 이거는 뭐 실제로 이루어져도 소프트 포크라서 이제 사용자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기능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 포크라서. 어,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능을 넣은 노드끼리만 작동을 하겠죠. 음, 아무래도. 음, 좋습니다. 그 오늘 진짜 질문 많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이따가 전체 끝나고 한번 얘기할 때 더 남은 질문들을 또 하겠습니다.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이거 안 한다고 어 너무 하지 마십시오. 네. 그 오늘 안 그래도 이거 아토믹님 아까 뭐지 식사할 때도 얘기했던 내용인 것 같아서 여쭤보면 요즘 L2 솔루션 중에서 리퀴드에 대한 논의가 트위터에서 되게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네네. 왜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 키드를 소개를 하자면 소개해야 되나? 그 블록스트림에서 음, 개발해서 이 나온 사이드 체인이에요. 비트코인의 사이드 체인. 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체인을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여기서는 이제 똑같이 예를 들면은 비트코인 한 개가 있으면 그거를 묶고 거기서 그 LBTC, 리퀴드 비트코인을 똑같이 발행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고요. 음, 이제 거기서 발행할 때 거기도 노드를 돌려요. 또 이제 거기 참여 기업끼리 이렇게 노드를 돌려서 이건 우리가 발행한 게 맞다라는 하나의 약간 비트코인 복제품처럼 거기서 이제 보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나? 그렇게 해서 이제 노드를 돌려서 어, LBTC를 발행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비트코인하고의 차이는 거기는 1분에 한 개씩 블록이 발행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많고 더 빠르게 좀 발행해서 수수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음, 약간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아닌데 좀 더 고액을 다룰 수 있고 뭐 수수료가 좀 적고 블록 컨펌 속도가 빠르니 여기서 좀 활용을 다양한 방면으로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온 지 5년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요 개발이 된 거고 최근에 이제 이 기능이 말 그대로 하나의 토큰을 묶어서 발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채권이라던가 어떤 이런 증권이라던가를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에살바도르 화산 채권이 이제 승인이 났는데 이 리퀴드에서 이제 발행을 한다고는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 사실 리퀴드가 원래 조용하다가 갑자기 저번 달부터 이제 많은 이제 외국 비트코이너들이 리퀴드가 최고야, 리퀴드 써야 돼, 막 심지어 리날덴이나 지미송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왜 그러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나쁘다 좋다라기보다는 왜 갑자기 이게 좀 많이 얘기가 나올까? 물론 이제 네트워크가 좀 혼잡하니까 여러 가지 대안으로 나오는 거긴 한데 갑자기 나오니까 좀 흥미롭기도 하고 전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둘 다 아니고 이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음, 왜냐하면 내 비트코인을 묶고 다른 페이퍼 비트코인을 발행해 주는 거니까 네, 거기에 참가 기간을 믿는 리스크가 존재하거든요. 물론 네, 이거를 이제 다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생기긴 하지만 이제 이런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거기 리퀴드 소프트웨어도 이제 백도어가 있거든요. 음, 소스 코드에 백도어가 있습니다. 이제 물론 여기 백도어는 무조건 쓴다가 아니라 어떤 체인에 다운 이슈가 됐을 때 쓴다고는 하지만 물론 백도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음, 리스크는 있어서 음, 일단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BIP 119처럼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기능을 물려서 복잡도를 올리고 활용을 더 할 거냐 음, 아니면 이건 너무 복잡해 비트코인에 오류 날 가능성도 높고 이거 오류 나면 이거 백도 못하고 뭐 다시 하드포크 할 수도 없고 그럴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은 냅두고 사이드 음, 체인을 발행해서 여기서 하고 싶은 걸 하자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뭐 안 건드려도 되고 그다음에 음. 뭐 토큰도 발행할 수 있고 여기다가 이제 뭐 채권도 발행할 수 있고 하니까 뭐 리스크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당일당보다는 이런 솔루션도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오늘이 전체 이 공식 일정이 우리가 9시까지긴 하니까 이제 마지막 세션 제가 근데 진행을 하고 남은 시간 을 우리 Q&A로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감사합니다. 네, 이따가 감사합니다. 네, Q&A 시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